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사흘째 집행 시점이 다가올수록 온갖 확인되지 않은 설과 찬반 측의 공세 그리고 각종 체포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여야의 시시각각 달라지는 셈법까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모 기자. 자, 오늘 아침 날씨가 정말 추운데 현장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틀 전인 지난 7일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뒤로 찬반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텐트를 마련해 밤새 관저 입구를 지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기준 모두 7천여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을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입김이 정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자, 일단 현장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 시기를 예단하긴 어려운데요. 지난 1차 집행 때와 달리 공수처는 수사의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집행 시기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발부된 체포영장은 첫 영장의 유효기간이었던 7일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의 저지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무의로 돌아갔는데요. 공수처가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동선을 촘촘하게 짜는 등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내일 출석을 요구했고 1차와 2차에 이어 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공수처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안정모 기자가 전한 것처럼 이제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시점 그리고 전략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오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주원 기자, 일단 경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그 다음에 기습적인 시점에 대규모 병력 투입 이런 순서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있다고는 했지만 일단 영장 집행은 주말보다는 평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말에는 집회 인원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겠죠.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진입하기 위한 동선 확보에도 평일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그리고 영장 시한이 7일보다 이번에는 더 길 수도 있다. 이 점을 감안을 하면 넉넉하게 길게 잡았다고 하죠. 오늘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이제 2차 영장 집행에 돌입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2차 집행에는 압도적인 경찰력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집행 당시 1차 집행이 무산이 됐던 건 결국엔 이 3차 저지선에서 200여 명이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고 또 10여 대의 버스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압도적인 경찰력을 투입하겠다. 이런 것이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든 사안이 지금 극비로 붙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일단 사다리로 차벽을 넘어가고 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 그리고 경찰 특공대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이 차벽과 철조망 등을 밀고 들어가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이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경호 대열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1차 집행 때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는데 네. 공수처 직원, 경찰에서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는데 이번 2차 집행 때는 1,000명 이상의 인원, 많게는 3,000명 이상이 투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장기전을 벌이게 되면 아무래도 경호처 인력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며칠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또 앞서서 중계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체포를 해서 이 경호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뒤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력 3,000명 이상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영장에 기재돼 있는 일몰 후 야간 집행, 뭐 기습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번 영장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1차 영장과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1차 영장 때도 뭐 저녁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위대 분들이 계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공수처와 경찰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는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수사기관 쪽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을 한다고 지금 보고서 수사를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상계엄 당시에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내란 수계라는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민간인이 다치게 된다면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지금 수사기관이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일반인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물리적인 충돌에 있어서 지금 경호처와 경찰, 이번에는 특공대까지도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도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차 집행에 있어서는 기동대를 투입을 했었는데요. 기동대 투입도 역시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협조를 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거의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가 왜 그 영장에 대한 집행을 경찰이 위임한다고 했지만 경찰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 법적인 부분에서 책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장 영상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집회 참가자들 굉장히 오늘도 많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취재기자 통해서 저희의 귀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3,000명을 투입하고 강력 경상들, 뭐 형사 기동대라고 하죠. 총동원할 수 있다. 경찰 측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속 수사권 논쟁을 말씀하시는데 수사권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법원이 2번이나 확인해줬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건 변호인 측의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처에서 지금 200에서 4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사람이 마지막 관문인 관저 바로 앞을 막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 시위대 뭐 적게는 2,000명에서 3,000명, 많게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아마 관저 그 앞쪽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통로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 좋은 선례입니다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정도가 관저 앞에 가서 뭐 본인들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체포영장을 방해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3가지 정도의 상황들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면 좀 막대한 인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안보수사대 형사기동대라고 얘기하는 광역수사단 한 400명 정도 그다음에 소위 일반 경찰들 같은 경우가 한 3,000명 이상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의 확보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압도적인 물리력이 어떤 일정한 그 공격 과정, 어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네. 물리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번에는 좀 과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이 낫겠죠. 아무래도 주말에 많이 인원들이 몰리면 제가 볼 때는 일몰 예. 이후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낮에 왜냐하면 이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둠 속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낮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공간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최소한도의 희생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뭐 드론이나 헬기를 띄워서 투입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양재인 변호사님 거꾸로 이게 대통령 경호처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관저상공에 헬기를 띄워서 바로 직접 진입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드론을 투입을 해서 그 상황을 좀 살피다 보면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불가능하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과 이 관저 반경 약 3.7km 상공에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비행 있습니다. 금지 구역.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기나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경호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비행 금지 구역은 사실 수방사에서 비행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공안전법에 의거하더라도 이 관저 근처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근처의 경우에는 경호처의 협조를 구한 후에 수방사에서 비행 허가를 내주는 네, 형식이거든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에서 당연히 경호처의 의중을 물어볼 텐데 경호처에서는 영장 집행을 강경하게 지금 방어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따르면 사실 협조라든지 어떠한 사전 허가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방사에서는 공수처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지만 요청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경호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영장 유효 기간을 비공개하겠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밀행성이라고 하죠. 뭐 비밀리에 좀 하겠다, 집행 높이겠다, 뭐 성공 가능성 높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1차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이렇게 6일까지가 시한이다라고 공개된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의 신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밀행성을 고려를 하면 당연히 이 기간에 대해서는 보완에 붙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 국회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번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좀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수사 기밀이 유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1차 집행 때 군 병력 동원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도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윤지영 기자 이제 군, 경 모두 이번 체포에 있어서 투입되지 않겠다,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차 집행 당시에는 1차 저지선에서부터 이 군인들 30-40명 정도가 인간띠를 두르는데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 아들을 보낸 이 부모들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 뭐 국방부에 단체로 항의하자. 뭐 이런 내용 등의 불평 불만 글이 굉장히 많이 왜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들을 그런데 집행하고 투입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관저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 경비단은 이 체포 저지에 이번에는 동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에 1차 집행 전에도 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의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경호처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국방부의 요청을 존중한다 이런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군이 투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찰의 경우에도 이 지난 1차 집행 때 이 관저 외곽 등을 202 경비단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를 했었거든요, 경찰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 경호처가 이 관저 주변 경호를 맡는 경찰 경비부대에 대해서 경호처가 직접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이 지금 이걸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2차 집행을 저지하는 데는 경호처 직원들만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700명이 조금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모두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을 경호하는 건 아니고 전직 대통령들 경호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700명 모두가 투입될 가능성은 없고요. 이 가운데서 뭐 절반 정도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랄까요. 군경이 좀 발을 빼는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를 지키자라고 하는 이제 탄핵 반대 시위대에 저 어릴 때나 듣던 백골단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자, 윤 기자, 이게 이 20, 30대로 뭐 수십 명이 구성됐다, 이 백골단이요.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골단 1980년대, 90년대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했던 경찰 부대를 말하는데 이게 하얀 헬멧을 쓰고 있어서 백골단이라는 별칭이 이번에는요? 붙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친윤 시위대가 관저 사수를 위해서 지금 백골단을 조직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어제 기준으로 300명가량의 민간 수비대를 조직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수비대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또 여성들은 뭐 보급품 관리 등을 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히 핵심이 되는 게 이 하얀 헬멧을 쓴 백골단 대원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집회 주최 측은 백골단이 2030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30명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하얀 헬멧을 지금 50개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또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방독면도 구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김정욱 행정관님, 백골단이라고 하면 뭐 저 어릴 때나 듣던 얘기가 갑자기 등장해갖고 어리둥절하기도 한데 20, 30대로 구성돼 있다, 이런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대학 시절에 실제로 백골단한테 맞기도 했던 사람이기 오. 때문에요. 그러니까 청바지랑 청자켓을 입고 있는 사복 경찰들을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실제로 진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무리 사복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매우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저희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그걸 막겠다고 사적인 인물들이 본인 스스로가 백골단이라고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무집행을 갖다 방해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20, 30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막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소위 이 공무집행 방해를 통해서 뭐 많게는 적게는 3년, 뭐 많게는 7년이 넘는 어떤 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의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 같은 경우에 내부에 있는 일반 사병들을 소위 막게 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사병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밖에 있는 시위대까지 저런 모습으로 사병화 노릇을 하게 되면 대통령 한 명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체포영장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적 대상이 된다,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뻔히 알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같이 시위하는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 중단시켜야 됩니다. 뭐 저것이 무슨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저렇게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시위대 스스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강준혜 부위원장 생각 좀 네. 궁금한데 일단은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전 연령층으로 이게 좀 네. 확대되고 있다. 찬성, 탄핵 반대 체포 집회 시위자들이 뭐 벌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지금 이 백골단이 2030 남성들로 한 300여 명을 조직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젊은 층에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좀 분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백골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본인들 스스로가 민간 수비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무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아마도 역할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왔을 때 제일 앞에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든지 경호처 이런 것들은 담장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이 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 백골단이라든지 앞서 있는 지지자분들과의 물리적 충돌 그리고 조금 아까 행정관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경찰이나 공수처 입장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현행범으로서 체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간인을 또 체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의구심을 드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1차에서 실패를 했을 때 저는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 수사를 경찰로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라는 수사 주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론의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찬성 54% 정도 되고요. 반대가 44.5%라고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결과인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찬반 여론 추세가 이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여론조사만 보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전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측면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화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ARS 같은 경우는 저런 변동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RS 같은 경우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매우 많이 여기에 응답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소위 보수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응답을 많이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과표집이 되고 있는 양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향적인 방향들을 봐야 되는데 네.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약간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이나 소위 최근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소위 법률적인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이 법률적 논쟁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지지층들이 좀 발생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변곡점이 될 부분들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전 그 이후의 여론 지형 자체들은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까지 상황 자체를 지금에 있는 지표로 볼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성들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이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된다면 국민 여론 자체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정확한 추세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찬반의 어떤 비율이랄까요? 점점 좁혀지고 있는 모습들은 현재까지 모습만 네. 보면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다른 업체에서 조사를 한 것이지만 체포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지금 나온 것보다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율이 조금씩 낮아져가는 모습들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극단적으로는 40%가 넘게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업체들도 30% 이상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 중에서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2명 중에 1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형사사법 상황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 사건으로 소환을 받았을 때 7차례 정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나가질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체포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은 물론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바로 영장을 치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앞에 있는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이 되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 수사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공수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 대통령의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달 10일 대국민 담화 이후 그러니까 25일 만에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자, 일부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긴 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저희는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말씀부터 한번 먼저 드리겠고요. 자, 윤주원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이 포착된 곳이 저희가 뭐 몇 번 전해드린 3차 저지선 그 부분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3차 저지선은 관저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삼거리가 3차 저지선이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 경호처 직원들 200명 정도가 이 인간띠를 두르고 이 막아섰던 구역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어제 오후 1시쯤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돼서 이 한 언론사의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걸음걸이나 손짓 등이 대통령과 굉장히 흡사하고 또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다만 이 남성이 윤 대통령인지 또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 모습이 공개되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도피설은 일축이 된 상황으로 네.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과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났다라면서 도피설을 일축했는데요. 이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관저도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어요. 대통령님 혹시 만나셨을까요? 제가 점심 약속 때문에 나왔는데 거기 계셔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확인했어요. 계속 뭐 제3의 장소에 가 계시다 뭐 이런. 그 거짓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도피설은 일축이 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언론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 일대는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저 촬영된 부근이 3차 저지선 부근인데 이곳이 관저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저 3차 저지선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들도 이 공수처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린 것이지 그랬었죠. 이게 직접적으로 카메라에 포착이 됐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더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윤 대통령 도피설, 도주설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여야 패널 모두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렇다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 제스처만 보면은 윤 대통령으로 비춰지긴 합니다. 네,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을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당이 좀 마음이 바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탄핵 심판 과정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내란이라는 것 그리고 내란 수계라는 프레임으로서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내란죄 부분을 뺐던 것 그렇다면 본인들이 이것을 뺐지만 경찰과 지금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본인들이 내란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당성을 국민들께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호처의 저지, 지지자들의 문제 앞서 우리 얘기했었던 여론조사를 봤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도피설을 민주당 측에서 흘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좀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는데요.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진이 나왔죠. 그 관저의 입구 쪽에 윤석열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해서 둘러보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맞다면 이미 관저를 요새화 시켜놨고 그 요새화 시킨 현장에 점검을 나온 것이고 나와서 지시를 한 것이고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도주 우려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그 정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어제 윤석열로 추정된 인물이 그 현장에 나와서 점검했다는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진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 나와서 요새화를 다 치우라고 지시를 해야죠. 우리는 그동안 경호처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 어제 나온 사람이 윤석열이 맞다면 이건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라는 말은 시간 끌기용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두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현장 지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씨 보면 되게 좀 비겁하고 비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김영현 공소장에다가 내란 수괴라고 하는 혐의를 적시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1차, 2차,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한 번도 거기에 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들한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당당히 지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저 뒤에 숨어 있었는데 경호처가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지켰는 줄 알았더니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저걸 갖다가 다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냥 공수처에 뚜벅뚜벅 나가서 수사 받으면 됩니다. 본인 내란죄 아니라면서요. 통치행위라면서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질 않고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저 법 집행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게 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걸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금 안규배 국조위원장 같은 경우도 군의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지현 전 총경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계속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자기는 절대 관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 보고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좀 제발 부탁입니다만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만한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수처에 나와서 수사받는 겁니다. 전 다른 방법 외에는 이런 의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하면은 윤 대통령으로 추정된 인물 나와서 그런 차벽이랄지 철조망이랄지 그런 것들 다 치우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대로 올라갔다는 것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다라는 논리를 피는 것 같아요. 저는 김용민 의원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영장실질심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저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근데 도주의 우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가장 그 영장 발부가 쉽게 되는 것이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동안에는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서는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법조계와 그리고 정치계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된다라고 지금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대통령은 바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포영장은 거부하는데 구속영장은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거 똑같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해서 서울 서부지법이 만약에 이걸 갖다 발부하면 그건 수용할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 간다고 얘기하면서 경호나 안전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소위 이 법원이 발부하고 있는 명확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건 대통령으로서 또 일반 국민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행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또 이 도피설 제기했던 민주당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어떤 얘기가 그동안 있었는지 한번 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관저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알지 또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도 알지 없고요.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는 자세한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자,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리기가 저장 곤란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입장입니다.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이미 한남동 그 관저에 있으면은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잡범도 이런 잡범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런 얘기 있었고 이 윤 대통령 측 인사가 또 대통령이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윤지원 기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통령이 애주가라는 건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술을 몇 주째 입에도 대지 않고 지금 또렷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이 대통령이 생각보다 의연하게 버티고 있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 특공대 투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결연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서 지난 6일에는 이 환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떡국을 먹고 가라, 이런 의사를 전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고, 또 변호인단과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꾸준히 만나서 현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황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술을 좀 끊고 현재 상황을 좀 또렷하게 좀 보고 있다. 보수층의 결재에 좀 고무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뭐 1년, 10년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이라는 판단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 군이 투입됐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어떤 여야의 굉장히 큰 대치, 특히 지지자들이 앞에 나와 있는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관저에서 다른 곳으로 나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저를 수색을 했는데 대통령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상황뿐만이 아니라 탄핵 심판에 있어서 어떤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통령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 측으로 가서 뭐 소환 조사를 하든 서면 조사를 하든 간에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도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권이 누더기 수사권이 된 부분들,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고 그리고 공수처라는 기형적인 형태를 만들어냈던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자 해지의 상태로 공수처를 이제 막고 이 상황에 이 서류를 모든 것을 다 경찰로 재이첩하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피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다른 관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양지인 변호사님, 일단 체포영장 집행되면 윤 대통령이 뭐 주변 공간이나 뭐 지하 벙커로 대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 뭐 주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요, 이렇게 5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흰색 정문이 이제 처음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문 뒤편을 보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의 공관도 이어지는 이 공관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처에는 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이 산부 요인의 공관도 함께 위치해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만약에 경호처에서 이 지지선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되 만약에 그 저지선이 뚫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 벙커가 설치된 공간으로 옮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뭐 이 다른 관저, 뭐 지하 벙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도주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혹은 뭐 가능성이 있다면 좀 사전에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인을 제공한 건 대통령 스스로라니까요.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봅시다. 21세기 대명천지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란 행위를 집행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다 나오는 내용을 보면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다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말에 의하면 사살해라, 체포해라, 구금해라, 고문해라, 그다음에 뭐 야구방망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국민들 앞에서 끊임없이 본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법 집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를 들면 응하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보가요, 그냥 아무런 제보가 아니에요. 저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군에 의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이지연 전 총경 같은 경우는 지금 경호처에 있는 어떤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대치국면 상황에서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 공개를 통해서 저희 대통령이 도피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될 공저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가능성의 범주에 놓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 거죠. 저는 그런 것까지 문제제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저는 법 집행의 대상자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저는 이건 예를 들면 본말이 전도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권 누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소위 이런 수사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치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발부하는 겁니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벌어지게 되면 법치가 무너지는 건데 이 원칙을 얘기하지 않고 대치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태를 호도하게 되고 소위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모습, 영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조금 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윤지영 기자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윤상현 의원이 지금 연일 대통령이 있는 관저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을 향해서 어제 공개된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윤상현 의원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산책을 하고 근무자 격려 차원에서 밖에 나오지 않으셨나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 사진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 일각의 도주서를 불식시키고 나는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윤상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연출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책을 하고 근무자 격려 차원에서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연출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재표결이 진행된 국회에서 진행됐죠. 쌍특검법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는 이 특검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히 이제 탄핵 찬성파죠. 김상욱 의원에게는 공개 탈당을 요구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론의 반대표를 당론과 반대의 그런 행위를 하고 밖에 뭐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해당 행위로 몰려서 탈당 요구까지 받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마녀 사냥이고 일종의 메카시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황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의원에 대해서 탈당하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일단은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들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실상 지금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저는 이것이 어떤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어떤 하는데요. 투트랙인가요? 지금 이게 표결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표결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의견을 함께하는 것에 있어 좀 앞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에까지 소구하기 위한 이런 형태로 강한 말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민주당에서 올렸었던 이제 표결이 들어갔던 이 쌍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당의 추천만 가능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만약에 제3자 추천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야당의 비토권이 만약에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의힘도 받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다시 재의결이 들어갔었던 것에 대해서는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일관된 당론이었었는데 김상욱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한 것을 넘어서서 저는 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표결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김상욱 의원이 권성동 의원과의 그 대화를 녹취를 해서 그게 유튜브로 굉장히 저녁에 일파만파 퍼진 바가 있어요. 이거는 김상욱 의원이 녹음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이 김상욱 의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상욱 의원이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탈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제3자 추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때 김상욱 의원도 거기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 절차에 있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민주당은 정말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자꾸 다른 말 할 거면 나가라 이런 얘기로 들리긴 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여야 간의 뭐 정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임 얘기가 뭡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수사권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공정한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수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검 아니겠습니까? 전 특검을 통해 수사하면 되는 거죠. 계속 뭐 예를 들면 뭐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이 헌법에 위반된 특검 사항들을 3번이나 이미 과거에 했었습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을 때는 그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지금 하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주류 측 입장에서는 매우 좀 고가운 눈으로 볼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보수 핵심적인 자유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가 뭡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당대표 문제가 있었을 때도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나의 목소리만 내냐고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면서 전체주의화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여론의 반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방식대로 저는 그 법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근거 아마도 이 결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윤정 기자, 일단 여야 지지율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길 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7%, 그리고 국민의힘이 36.3%로 나타났습니다. 초박빙이네요. 네, 지지율 격차가 0.7%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인 건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51%의 지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또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에서도 44.6%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보수 지지층이 점점 더 결집하고 있는 결과가 이 지지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와서 이게 사실 맞느냐, 이거 표집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았는데 강전의 부위원장님, 이게 이런 결과 나타난 것 보면은 꼭 그런 것 같기도 않기도 하고 흐름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과정에 있어서 이 수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분들은 민주당 쪽으로 좀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행정과 사법이 민주당으로부터 마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소명이 정확히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과 그 사법이 마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탄핵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내란죄를 다시 뺀다라든지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뒤에서 좀 뭔가 얘기를 하면서 뭐 내통하고 있다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국민의힘으로 중도층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조사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만 지난해 8월 수준으로 양당 지지율이 돌아간 모습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어떤 조치, 대응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내용들인 거죠. 저 수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론조사는 트렌드,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여론조사도 튄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제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 차이가 20% 정도가 나는 차이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화면접조사 MBS 또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갤럽이 오늘 내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봐야겠군요.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볼 때 보수층이 좀 과표집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드렸던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40% 정도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질문문항 3번부터 5번까지가 진보나 중도층 또는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유권자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기 어려운 그래서 전화를 끌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질문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전체적인 추이 자체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정하게 좀 상승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측면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거 뭐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체포영장 관련 집행 관련해서 당과 경찰서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또 하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이 또 제소한 부분이 있는데 윤정 기자 이 부분 짧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상식 의원 관련해서는 어제도 전달을 드렸는데 이 이상식 의원이 SNS에 우리 당과 국수본 간에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상식 의원이 사실상 내통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통하고 있는 정황이다. 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등이 이 지난 6일 국수본을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서 우종수 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훗날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협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경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뭐랄까요, 개입 의혹, 압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오늘 정말 춥습니다. 전국 곳곳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뚝 떨어지며 전국에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온다 예보했는데요.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 지역은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동장군에 긴장하며 각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동파 등 안전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건강 및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는데요. 내일까지 올겨울 추위의 정점에 달하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한파와 폭설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부터 주장하던 영토 확장론에 시동을 건 듯한 행보가 포착됐습니다.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소유를 위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 밝힌 건데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미국의 경제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미국의 통제권을 주장하곤 군사적, 경제적 강압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파나마 운하 운영권 반환을 주장한 데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 매입 의사까지 밝혔고요.
덴마크가 이를 방해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그린란드를 방문해 압박 수위를 함께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덴마크 외무장관은 그린란드는 주민들이 원하면 독립할 수는 있지만 미국 땅이 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 일축했고요. 국제사회도 국경 불가침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